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전투표 매번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양당 모두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이전 정당들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강성 지지자분들께서 사전투표 관련해서 조금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낮아서 저희 당이 굉장히 손해를 봤다라는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전원이 이제 사전투표를 하는 방침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과거에는 어떤 정당이 유리하고 어떤 정당이 불리하다라는 어떤 정설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 자체는 무의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오히려 양당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로 바뀌고 있으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사전투표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조기에 승기를 잡고 가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어느 당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네. 네, 사전투표가 처음에 시행됐을 때는 상당한 지지율의 격차로 민주당이 그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는. 근데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꼭 정당의 지지를 떠나서도 사실은 대선에 비해 지선은 시민들의 관심사가 적은 선거이긴 한 그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대선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사전투표를 민주당에서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또 국민의힘 모두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개인 의견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가 좀 다르게 나오는, 메시지가 좀 다르게 전달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매우 어려운 선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진 직후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행보를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중간에 지방선거를 치르기 때문인데요. 사실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안주 의원의 성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검찰개혁이 좀 무리스럽게 진행된 것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나, 사실은 청년들을 공천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평등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당내에 온정주의를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선거에서 건강한 긴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향후 이제 정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시민들에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린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그래도 이렇게 호소함으로써 박지원 위원장을 보고 투표장에 안 나가려고 했다가 나가게 되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군포 지역 갔다 와서 부동산 민심 얘기하고 잠시 뒤에 아마 기자회견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박지원 위원장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좀 호소를 했는데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냐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굉장히 좀 강성적으로 나아가고, 그 이후에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에 대해서도 자멸하는 수준의 청문회를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성비 사건 같은 것들이 터진 상황에서 이제 와서 무엇을 믿어달라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박지원 위원장의 메시지 자체에서 조금 비판을 해보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나오냐라면서 길거리에 어떤 강한 그런 반발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당시에 서울시장 예비 후보를 등록할 때 왜 반성을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정작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인천 개항을
등판론이 나올 때쯤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정작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재명 후보는 등판해달라.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었다라고 보고 본인이 청년 여성 뭐 30% 할당하는 것을 의무조항처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지금 민주당의 여성, 특히나 여성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보다 적은 숫자거든요,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런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더욱더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은 주위에 있는 민주당 내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의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호중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위원장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당과는 협의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소 내분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박지원 위원장을 섭외해서 위원장까지 앉혔으면은 저런 쇄신 노력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좀 하지만 어쨌든 쇄신 노력을 하려는 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왜 사과를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강성 지지층의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청년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잡았을 때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지 박지원 위원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한번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개항을의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 때문입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를 통해서만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건 공천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지율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을 호소해 드려야 될까 그리고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것과 관련된 고민을 한 것이고요. 저는 그 고민 속에서 박지원 위원장께서 이 어떤 긴급 기자회견을이라도 열어서 호소를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껏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옴에 있어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청년과 관련해서도 청년수당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민주당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 후보들 몇몇만 보고 나면 민주당 후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있게 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나온 개항을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율 격차가 뭐 좁혀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당이 최악수를 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의 결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대선 후보를 지냈던 분이 굉장히 좀 승세가 강하다고 분석되는 그런 지역에 나와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대 후보에 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빠르게 추격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선거를 뛰고 있는 모든 후보들에게 사실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권비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 정책의 차별화를 뒀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요 의제로 던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뜬금없이 민영화 의제를 가져와가지고 뭐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되면은 민영화를 시킬 것이다. 뭐 전기 민영화 시키고 수도 민영화 시키고 이런 식의 약간 선동 정치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사한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서 뭐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하면은 신천지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특히나 그 선봉장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성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나와야 되는데 정작 그분을 뭐 대구나 이런 지역도 아니고 가장 승세가 강한 지역에 출마를 시켰고 그 위에 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선 때 했던 그런 선동 전략을 여전히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과연 대선 이후에 어떤 반성을 했느냐. 지금 선거가 다가와서 박지원 위원장을 비롯해서 고개를 숙이는 척하지만 사실 대선 기간에도 송영길 당시 의원도 했습니다. 뭐 586 용태 얘기했다가 지금 용퇴했나요? 오히려 지금 후보로 나오고 있고 그 위에 뭐 윤미향 의원 징계시킨다 그러더니 그분 징계됐나요? 오히려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해서 뜬금없이 굉장히 빠르게 징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수도권 함께 네. 이제 유세도 좀 하고 강원 지역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인천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인천 토박이 얘기를 하면서 윤영선 의원 역시도 전입을 좀 늦게 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어요.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의 경우에도 목동에 좀 거주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또 인천 계양으로 전입한 사건이 드러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비판하기보다 인천 계양에 조금 더 비전을 보여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이재명 후보께서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세를 다닌다고 하는 건 사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임 대변인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민주당 부족한 게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한다든가 청년 공천도 사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보다도 더 많은 비율로 이번에 공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비위 사건도 사실은 덮어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잘 드러내고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서 꼭 마지막까지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투표장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끝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영선 후보 얘기 더 하시죠. 그러니까 권 비대위원님께서 이제 나름 합리적으로 좀 말씀하시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강하게는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선 후보까지 치렀던 분이 지금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계양 지역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했던 기록이 남아있고 실제로 거기에 계속해서 납세를 했고 지난 선거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분석되는 지역에 출마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윤영선 후보에 대해서 뭐 지금 와서야 계양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반격을 자기 나름대로 반격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아하고요. 윤영선 후보 측에서도 말을 했듯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살고 있던 집 주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서울 지역으로 잠깐 옮겼다가 계속해서 계양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 위장 전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참 민망하고요. 또 더군다나 그런 공격을 하는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경기도지사 그리고 성남시장을 하시던 분이 계양 지역에 도망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좀 너무나도 민망하고 권지웅 비대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셨듯이 본인 지역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유세를 돕고 있고 물론 선대위원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 지역구가 가장 중요하고 이목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지웅 비대위원님 같은 그런 합리적인 목소리를 조금 들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지사도 굉장히 관심사죠.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치열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또 매번 이렇게 치열한 곳에서 고소 고발이 일어나야 되느냐, 또 흑색 선전이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부터 먼저 얘기하시죠. 저도 일부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해라라고 했고 있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나 또 최근에 어떤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라 하는 모습들 물론 도덕적 검증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권지웅 비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의 의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조금 다툼이 있고 논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양당 모두 조금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지방선거라는 것의 특성상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지역의 의제가 묻힐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는 분석은 컸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도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들에서도 이제는 조금 지역 의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에게 되게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군으로 보더라도 김동연 후보가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보 간 대결에 있어서도 좀 유능함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은혜 의원이 KT의 전무로 계실 때 사실은 청탁을 한 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함께 하고 왔는데요. 청년들이랑. 그러니까 시댁에서 부탁을 받아서 전한 바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1차 면접에서 떨어질 그 분이셨는데 그것이 합격으로 되고 그리고 면접 이전에도 인적성 검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점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경기지사가 된다고 하는 건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력이 있는 후보가 만약에 경기지사가 된다고 하면 청년들 입장에서 상식과 공정을 이야기했던 윤석열 정부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업 청탁 저도 얘기 듣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 좀 네. 변론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결과적인 사안에서 봤을 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최종적으로는 불합격했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정 청탁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김은혜 후보가 뭐 선거 결과 무관하게 당연히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라면 적극적으로 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후보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도 사실 뭐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일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특정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들이 일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당시 어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연관되었던 어떤 회장분이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대선 기간의 단일화가 논의될 때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일종의 반증인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선거가 약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뭐 양측 후보 모두 문제가 있다라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이후에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2일 정도 남은 기간에는 조금 정책과 비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딱 그 지점이 사실은 좀 더 문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청탁을 했는데 청탁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기소되지 않았고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채라는 채용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문제죠. 결과가 얼마나 뒤집혔는가와 상관없이. 근데 사실은 청탁을 했다는 식의 어떤 일부 인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채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탁한 행위는 별 문제가 아니다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 되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일부 민주당 관계자분들은 부정청탁이라고 확증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업무 방해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선 그 지원자에 대한 합격이 사실 보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부정청탁이라고 의혹을 확증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좀 목소리를 낸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 뭐 청탁과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어떤 검찰 진술 과정에 그런 진술이 있었다라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민주당에서 마치 어떤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식으로 확증지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은 어제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추도식에 5년 만에 참석을 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어떠한 메시지나 발언이 있을 것이냐라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원로들과 함께 이제 도시락 오찬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반드시 이기라 이렇게 격려했다라고 하는 메시지 정도만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반응입니까? 사실 이제 퇴임한 대통령 그리고 퇴임을 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께서 또 정치 현장에 또 뛰어드는 모습은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바라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이 추도식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쨌건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근데 뭐 어쨌건 이 자리 자체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좀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물이 굽이쳐 흐르더라도 바다를 향하는 것처럼 어떤 시민의 힘을 통해서 풀지 못했던 문제를 꼭 풀어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퇴임 이후에도 일부 단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반지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좀 대결적인 구도로 가고 있었는데 사실 그 주변에 시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조금 피해를 보신 분들의 집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두 통틀어서 반지성으로 어떤 비판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책임 있는 굉장히 대통령을 지냈던 분의 발언으로 적절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을 추진했다라는 과정에서 진실 공방이 있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그런 제의를 해왔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바이든 대통령 미국 측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관계를 조율한 바도 없다라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추도식 자리에서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서 오히려 좀 정치적 한복판에 뛰어드는 모습이 비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젯밤 사퇴했습니다. 일단 뭐 자진 사퇴의 형식을 띄었지만 지명 철회로 봐야 되는 것으로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퇴서의 내용을 좀 보셨는지요? 예,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한덕수 총리와의 어떤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좀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지명 43일 정도 만에 자진 사퇴를 한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수용할 부분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당연히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검증이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이 일고 이에 대해서 조금 피드백이 있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호영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은 어떤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지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후보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임명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도 일부 있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 바에 있어서 다시 동력을 좀 얻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자진 사퇴라는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지면 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문제가 되게 오랫동안 제기되고 의혹이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냥 후보자가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그 의혹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명을 보류한 채로 지금까지 왔던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계속해서 임명을 강행했다고 하면 지금도 안 그래도 내로남불 인사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명이 훨씬 더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인선함에 역시 검증이 필요한데 민정수석실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 입장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까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그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인사검증을 하는 자의 판단의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이번의 경우에도 총무비서관의 경우 성비위 관련한 징계가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의 경우에도 사실은 증거조작 재판을 이끌었던 검사를 임명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이 없어서 못 걸렀던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르지 않겠다고 어떤 기준을 만든 것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법무부 산하로 간다 한들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되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었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 출신의 어떤 한동훈 그 장관이 된 상황에서 인사검증마저도 법무부에서 한다고 하는 게 되려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주 기계적인 검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후보자가 적합한지 안 한지 초안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검찰 출신이었던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서 한다? 이것이 적절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그 의미는 이제 법무부가 정말 실세 법무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체계 문제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기존의 어떤 인사검증이라는 것을 민정수석실 쪽에서 담당을 하면서 굉장히 좀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체계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서도 지금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가장 많이 야당과의 어떤 협치 없이 가장 많은 어떤 후보자들을 임명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인사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거리에 있는 민정수석에서 지금 검증이 이루어지고 어떤 친분과의 관계를 그런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검증이 미비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둠으로써 오히려 조금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지금 새로 조직되고 있는 그런 신설 기관에 들어가서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더해서 이를 보완하는 어떤 도덕적 차원의 검증을 둔다면 오히려 지금 거리에 있는 민정수석실 소위 문거리 권력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검증하는 것보다 사법의 눈으로 조금 공정하게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국회의장단과 국회원 구성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 후반기에 이제 의장 후보로 선택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수당이기 때문에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겠지만 예. 법사위원장마저 갖고 와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표결을 그와 같이 함께하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법사위원장 문제는 기존의 합의를 통해서 전반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직을 수행하고 이후에 국민의힘 측에서 수행을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깨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때 어떤 합의를 본 것은 지금의 지도부의 입장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국회의 어떤 의회 주기를 파기하는 그런 명분으로 지금 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연동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국민적 명분이 있냐의 차원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합의 파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사과를 하고 애초에 지금 합의는 받으면 안 됐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후에 사실 검수완박 국면에 대한 사회적 그리고 국민적 평가를 봤을 때 그런 부분 합의를 파기한 것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강성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원래 국회의장은 무소속이라고 해서 중립을 지켜야 되고 법사위원장은 약간의 견제 장치의 소수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같은 당에서 또 어떻게 보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을 표방한 또 의원들이 된 상황에서 과연 맞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거든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 사실 법사위원회가 상원 상임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에서 법을 아무리 논의해도 법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전에 이제 원 구성을 할 때도 법사위에 이런 권한을 좀 없애자고 합의를 해서 일부 국회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사위원회는 상원 상임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어떤 곳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더라도 사실은 상원이 되는 상임위가 되진 않게 조치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꾸 체계 심사를 여전히 할 수 있어서 이걸 명목으로 법 위반을 계속 막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국회를 통해서인데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기능이 사실은 법사위를 통해서 가능한 상황에서 이 법사위가 여당에게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되게 국회를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되게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운영하기 어렵답니다. 운영하기 어려운데 왜 그동안은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그렇게 많은 전체 거의 위원회를 가져갔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입법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여당일 때 가져가는 것은 괜찮고 지금은 야당이 되었으니까 야당이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합의한 대로 합의안을 지켜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서 여당 입장에서 어떤 횡포를 부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심판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